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토론에 앞서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대선입니다. 저는 성폭력 범죄를 공모한 후보를 경쟁 후보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자괴감과 국격을 생각할 때 홍준표 후보는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홍준표 후보하고는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북한 핵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입니다. 많은 후보들이 북핵에 대한 군사적 대응책을 이야기합니다. 북핵에 대한 군사적 대응책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지력으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대응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법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핵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북핵 동결을 당면 목표로 적극적인 평화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북핵 동결은 추가적인 북한의 핵실험 또 미사일 실험을 동결해서 미래 핵을 제거하고 남북 간의 긴장 완화 조치를 전제로 해서 과거의 핵을 제거하는 2단계 비핵화 전략입니다. 제가 미국과 중국 또 주변국 사이에서 적극적인 촉진자, 중개자 역할을 통해서 반드시 비핵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네, 심상정 후보 먼저 하시죠. 저는 좀 답답한데요. 우리 유승민 후보님 건전보수, 합리적 보수를 추구하시는 분인데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정부 결정이 잘 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지 진실공방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닙니다. 늘 정치권에서 보면 이런 문제를 진실공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이전 투구하는 식으로 이거 저 고질병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번 논의도 있고 해서 제가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다면 저는 기권 결정을 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새누리당 정권에서 한 10년 동안 너무나 적대적으로 지금 대치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상이 잘 안 되지만은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총리급 회담, 부총리급 회담, 또 국방장관 회담 줄지어서 있고 육자회담도 열렸던 때입니다. 남북이 평화로 가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런 기회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 기회를 살리는 정무적 판단을 중심에 두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맹국이나 우방국에도 충분히 설명을 통해서 양해가 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우리 유승민 후보는 대통령 되시면은 북한하고 대화 안 하실 겁니까? 그냥 적대적으로 하고 담사하실 겁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제가 답변해도 됩니까? 네, 하시죠.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북한하고 당장은 대화 안 하겠습니다. 대화 채널은 언제든지 유지하겠습니다. 전쟁을 해도 대화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핵미사일이 위중한 시기에 무슨 결실을 얻겠다고 대화를 합니까? 대화란 것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해야 효과가 있는 거고요. 심 후보님께서 원래 정의당 처음 만드실 때 친북 세력들, 북한에 가까운 세력들을 하고 실어서 민주노동당에서 나오셔가지고 정의당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 후보님 사드 반대하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되시면 북한 인권 개란에 대해서 기권하시겠다? 지금 방금 그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왜곡하지 북한에 대해서 마시고요. 아니요, 북한에 대해서 심 후보님이 굉장히 처음에는 저는 북한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나머지 노동이나 민생 분야에서 개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유승민 후보님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남북이 아니요, 대치되고 제가 말씀 있는데요. 중이니까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 중이니까요. 네. 아니 이 문제는요. 국가 지도자가 될 사람의 정직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심 후보님도 문재인 후보가 그동안 말을 얼마나 자주 바꾼지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진실인지 알아야죠. 그리고 대통령 돼가지고 북한에다가 이런 걸 물어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점을 물어보는데 됩니까? 그게 왜 색깔론이고 그게 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해보십시오. 네. 예. 지금 같은 대치 국면에 유승민 후보가 대통령 되셔서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날 겁니다. 지금 누가 북한 만나서 물어보고 한다고 합니까? 그때 상황은 육자회담도 동시에 열리고 또 여러 다채널로 이야기가 되고 남북 관계가 전방위적으로 가장 그 대화가 활발했던 그런 시기예요. 그런 시기의 결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국민들이 통치권을 줄 때는 저는 남북 문제와 관해서 강대국들 눈치 보고
또 줄서기하고 이렇게 안 할 겁니다. 남북 대화 당연히 해야죠. 동맹국과 또 우리 우방국들 국제사회와 대화할 거 대화하고 상의할 거 상의하고 또 남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제안도 받을 건 받고 안 되는 건 단호하게 치고 또 압박할 건 압박할 겁니다. 그게 통치권 아닙니까? 그리고 결과로서 평가받는 겁니다. 북한의 뜻대로 해서 그 기권 결정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송민순 장관의 회고록을 보더라도 16일, 18일 그때도 다수가 우리나라의 정책 당국자들의 다수가 기권이고 자기만 찬성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본 이후에 그 다수 기조가 바뀌었으면 그 얘기가 타당합니다.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도대체? 저는 말끝마다 이것을 어떤 북에 대한 태도로 몰고 가는 이런 색깔론을 극복하는 것이 보수가 새롭게 태어나는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이건 전형적인 안보 장사지 뭡니까? 네. 예? 북한 없었으면 보수가 어떻게 선거했어요? 아닙니다. 아유, 그걸 왜 북한을 선거에 이용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는 심 후보님, 이 북한 문제를 가지고 심 후보님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문재인 후보 입장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똑같아요. 아니 말씀드릴게요. 예? 잠깐만 엮지 그리고 마십시오. 저한테만 이야기하세요. 똑같고요. 그렇게, 예. 이런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유엔 인권 결의안 그 전에 노무현 정부 안에서도 찬성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입장을 왜 바꿉니까? 앞으로 그러면 심 후보님은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할 때마다 인권을 제일 중시한다는 정의당에서 계속 기권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유승민 후보는 아니요, 사실 답변해 보세요. 인권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 때 북한의 유아 우유 지원, 산모 지원 이거 다 인도적인 지원 다 끊어가지고 양강도의 그 어린이들이 얼마나 피해를 받습니까? 그런 반인도적인 그런 그것을 서슴지 않고 하시면서 해왔으면서 야당 비판할 때만 인권 문제 들고 나와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린 자세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처음부터 단호하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입장을 밝혔으면 이렇게까지 논의가 비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NLL 문제도 그렇고 사드 문제도 그렇고 또 지금 북한 인권 결의안 문제도 그렇고 그 모호한 태도가 자꾸만 정쟁을 키우는 측면이 있지 않냐. 전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통치권을 위임받은 주체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대통령 비서실장 뽑는 거 아니잖아요.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 결정이 옳았냐 틀렸냐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해야 국민들도 자,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가 먼저 발언을 신청하셨어요. 네. 지금 토론을 보다 보니 정말로 답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 상황입니다. 그 문재인 후보님께 제가 지적을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좀 답이 정확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통치권자가 대통령이 그때 그 정부에서 왜 이런 결정을 했고 그런 절차들은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안보에 대한 준비 태세를 저는 검증하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게 계속 그 해명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후보님들이 그 진실 공방으로 자꾸만 이렇게 안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점을 제가 지적했다는 말씀드리고 유승민 후보님 이제 좀 정책 검증을 좀 같이 해보십시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유승민 후보님은 국방위원장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예. 자식을 군대에 보낸 엄마들이 500원짜리를 모으고 있다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자식을 500원짜리요? 네네. 예. 들어본 적 없습니다. 예. 못 들어보셨어요? 예. 아이들 그 세탁기 예. 써야 되고 예, 탈수기 예. 써야 되니까 예, 예. 500원짜리를 예, 무슨 말씀인지 성공을 해줘야 알겠습니다. 된단 말이죠. 예, 예. 그리고 또 아이들이 나라에서 주는 국가에서 주는 나라 사랑 카드 가지고 생활이 안 되니까 예. 부모 체크카드를 같이 쓴단 최영렬 씨. 말이에요.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예,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국방의 의무를 하는데 군대를 그 부모님 돈 털어서 이렇게 유지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저는 네. 우리 병사들 네.
이 급여 부분은 그거는 지금 뭐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다르긴 합니다만 20만 원 내외인데 그럼 병장 기준이죠. 이 수준은 너무 낮다고 생각하고 이게 꼭 뭐 노동의 대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저는 최저임금의 한 50% 정도로는 단계적으로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세탁기나 또 군에서 무슨 이렇게 PC 쓰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무료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좀 더 드려도 될까요? 아니 더 질문 잠깐만 있어요? 조금만 더 제가 근데 그 후보님은 그 병사들의 월급 문제에 대해서 공약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당연히 네네. 있습니다. 예. 그 저는 이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예. 이렇게 15% 최저임금의 15% 수준으로 애국페이를 강요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더라고요. 저는 보수에서 맨날 안보 제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무기 사자고 이야기하면서 그 1조 원씩이나 지금 무기 사업비 지금 돼 있고 그게 방산비리에 온상이 돼 있는데 어떻게 사람 문제에 대해서 병사들의 처우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이런 처지로 방치를 했는가? 저는 그것이 한번 묻고 싶어요. 예. 그 점은 보수 정권에 들어와서도 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병사들의 월급은 계속 인상이 되어 왔는데 아마 그 인상 폭이 우리 심 후보님 기대하시는데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최저죠, 압니다. 최저. 압니다. 그거는 뭐 그 제가 한 가지만 더. 그거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뭐 저는 어느 정부를 따지는 게 아니 아니고요. 그걸 박근혜 예. 정부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예. 좀 말씀드리면 부모 입장에서 참 납득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쥐레 밟아서 사고 나고 또 총 다루다가 사고 나고 이렇게 다친 병사들이 바깥에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6개월밖에 보전을 못 받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평생을 자기 돈으로 가족들에게 의지해서 살아야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서 군대에 네. 갔으면은 거기서 다치면 국가가 책임져 줘야지. 예.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당에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그 6개월을 2년까지는 늘려놨는데 이거 갖고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2015년에 8월 4일 날 목발 그 목함 지뢰 사건 났을 때 우리 하재헌 하사하고 김정은 하사 그분들 다쳤을 때 똑같은 문제가 있었고 연평도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가가지고 뭐 국가가 다 책임져 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게. 아니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많은 규정들도 바꾸고 예산도 마련해야 됩니다. 저는 심 후보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제가 우리 한 가지만 또 예. 좀 정책 공방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도대체 앞으로 안보가 어떻게 되고 국방이 어떻게 바뀌는지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정치적인 공방보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2022년이 되면은 21세 기준 인구가 지금 36만에서 25만으로 줄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 후보님은 이에 대한 대책은 제가 들어보질 못했고 군복무 단축이나 또는 군대 감축 문제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러면은 군대를 징집할 우리 청년들이 없는데 그러면은 군 복무 기간을 늘리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대책이 뭡니까?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아니 현행 21개월에서 유지를 하고요. 네네. 그렇지 않아도 모자라는 군병력인데 그 군 복무기간을 단축시킨다는 근데 저는 그거는 잠깐만요. 그거는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그 부족한 병력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 때문에 심 후보님 그렇게 반대하시는 방위력 개선비를 더 쓰자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수 정권이 왜 방위력 개선비를 더 쓰자 그러냐. 방산비리 그거 당연히 잡아야죠. 그렇지만 방산비리가 있다고 해서 정의당과 같이 방위력 개선비 자체를 문제 삼고 무기도입 예산 자체를 문제 삼는 거는 그거는 저는 국방을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공약은 저는 국가를 튼튼하게 지킬 수 없는 공약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병사들 월급 올리는 거, 또 부상당한 치료하는 거, 또 심지어 저는 군 의무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전향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 대해서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처리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유 후보님이 토론에 능하시다 보니까 자꾸만 논점 이탈을 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은 100% 징집을 해야 됩니다. 100%요. 지금도 군대에 이른바 관심병사가 8만 명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군에 적응하기 어려운 그런 청년들 다 징집해서 그 군대 어떻게 유지하시려고 그러세요? 이미 무기는 무기대로 대책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예. 인구 절벽에 따른 그런 거기에 걸맞는 군체제 개혁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네. 그래서 병력은 줄여나가고 네. 방위력은 개선하고 첨단화해야 되는데 그걸 예전까지 잘 못했습니다. 병력 그렇지 줄인다는 않습니까? 얘기는 없으시잖아요. 아니요, 병력은 저절로 줄죠. 관심병사 제외하고 인구가 주니까 저절로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부사관을 더 많이 하고 병사들은 저절로 주니까요. 그래서 방위력 개선을 그렇게 포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제가 싶습니다. 그 한 가지만 제가 예. 말씀 중에 지적하고 제 말씀 마치겠는데요. 대한민국이 국방 예산이 적어서 우리 군대가 이 상태인가?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 6위권입니다, 우리나라. 그다음에 북한에 비해서 몇 배입니까, 우리 유 후보님? 그래서 저는 예. 무조건 예. 국방비를 올리면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고 국방비보다도 지금 군 재래식 군대를 과감하게 개혁해서 자율진흥형 군대로 강군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 장병들에게 우리 병사들에게 국방의 의무가 왜 신성한지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국방개혁의 첫 번째라고 봐요. 안보제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안보를 정치만 이용하고 사람이 없어요. 사람 없는 안보예요, 보수는.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린 거예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정의당에서 자꾸 무기 도입하는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요.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까지 40조 원 국방비 쓰면서 뭐 했냐. 방산비리 다 옳은 지적인데요. 40조 원을 완전 백화점식으로 육해공군 해병대가 전부 다 그냥 찢어 발겨가지고 골고루 나눠 쓰는 바람에 우리 군이 더 약해졌습니다. 그런 걸 그래서 앞으로 제가 시정을 해야지 액수만 올린다고 무슨 안보주의자가 됩니까? 제 국방 공약을 전혀 안 읽어보고 하시는 제가 열심히 말씀이세요. 읽었습니다. 아니요, 그걸 보면 제가 집중적으로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비대칭 전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군을 완전히 개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놀라운 것은 예. 이 얘기를 제가 제기하기 이전에 그렇게 안보 제일주의를 이야기하는 보수에서 그 누구도 우리 병사들의 임금 문제라든지 치료 문제라든지 또는 또 처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제기하는 걸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저는 많이 예. 이야기해왔습니다. 많이 이야기해왔고요. 제 문재인 후보님한테 아까 자꾸 그걸 가지고 손 들고 넘어갑시다. 네. 예. 자, 홍준표 의원. 아니요, 제가 네. 말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각 홍준표 의원하고 문재인 유승민 후보 하시죠. 홍준표 후보. 주 후보님한테 간단히 묻겠습니다. 대통령 되시면 남북 정상회담 하실 겁니까? 남북 정상회담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니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그래서 안 그 하실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대북 관계를 푸는 하나의 좋은 수단이 될 때 하겠습니다. 근데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면은 그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할까요? 지금 그것은 제가 말한 것 중에 반토막만 자른 말씀입니다. 말씀을 해보세요. 저는 북한은 우리의 적이자 평화 통일의 대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북한을 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후보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들었어요. 사실이 그 아닙니까? 둘 다를 저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적이라고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취지의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합참의장의 언어다. 대통령의 언어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서 만반의 안보 태세를 갖춰야 됩니다. 우리 군은. 그 토대 위에 대통령은 그 전쟁 자체를 없앨 수 있는 그런 평화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헌법적 책무이기도 합니다. 헌법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난번 그 주적 논란이 참 시대착오적인 것인데 저는 거기에 우리 안 후보님이 예? 또 편승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분명히 두 가지 다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두 우리의 가지. 적이자 그리고 우리 평화 통일의 대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맞는 말씀인데 대통령의 지위에서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점을 삼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다라는 건 여기 계신 후보님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네, 지금 저는 이 문제는 우리 안 후보님이 진짜 대통령 되셔서 북한을 만날 의사가 없든지 아니면은 보수표를 의식해서
저는 색깔론에 편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좀 답답하더라고요. 새정치의 결론이 색깔론이냐? 정말 색깔론으로 평생 피해를 보셨던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시면 땅을 치고 통곡할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직해야 된다고 그거야말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역색깔론입니다. 저는 그것이 색깔론으로 규정하고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네, 외교안보 및 대북 정책에 대한 토론은 여기서 접겠습니다. 다음 주 토론의 주관 제19대 대통령 후보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소상히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즉각적으로 3가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매주 대통령이 직접 생중계 브리핑 하겠습니다. 기자들에게 질문의 성역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200억이 넘는 대통령 특수활동비 폐지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각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백악관은 공식 연회를 제외하고 대통령 가족의 식비는 물론이고 치약 같은 생필품도 다 사비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청와대와 정부기관의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인데요. 공수처 신설하고 또 검사장 직선제로 정치검찰 개혁하겠습니다. 지금 국정원은 해외 정보원으로 개편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간첩 조작하고 민간인 사찰하는 국정원은 폐지하겠습니다. 다음 유승민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청와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015년에 그 구의역 스크린도 사건 알고 계시죠? 구의역 스크린도 사건 알고 계시죠? 그 19살 꽃다운 김군이 스크린도 수리하다가 사망사고 난 거 알고 계시죠? 다녀오셨잖아요, 거기. 네. 근데 그때 이제 여기 계신 정당의 모든 대표들이 가서 절대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해서 법안도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 한 개도 통과된 게 없어요. 교섭단체 간의 합의사항에도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또 말씀해 보시죠. 저는 그래서 정치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개혁이다. 국민들은 절실한데 국회는 절실하지 않은 겁니다. 저는 국민들이 절실하면 국회도 절실해야 되고 국민들이 분노하면 국회도 분노하는 그런 국회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선거법 개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우리 문 후보님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력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예, 제가 2012년 대선 때도 공약했고 지금도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약만 하셨지 지난 19대 때 결국은 우리 문 후보님 대표 시절에 비례대표 의석 더 줄여서 계약됐지 않습니까? 제가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노력만 하시고 결국은 개혁은 안 됐죠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 한때 그러면은 김무성 대표하고 우리 후보님께서 그 지금 공약한 이런 많은 개혁 과제들 결국은 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함께 노력하십시다. 정의당과 우리 더불어민주당. 그 개헌을 지난 국회 개헌특위에 출석해서 2018년 지방선거 때 투표하자 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선거법 개정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개헌 과제 속에 그 과제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권력별 비례대표제 하려고 그러면 비례대표 의원들이 가장 이상적으로는 1대1, 하다못해 2대1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 부분도 좀 탄력성을 줄 수 있는 그런 개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기를 그 개헌 찬반 투표할 때 선거법 개정 찬반 투표도 같이 한다.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거법을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는 근거를 헌법상 갖춘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불투명한 얘기인데요. 뭐 지금 저는 근거가 없어서 그 선거법을 못 방법밖에는 방법이 바꿉니까?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 선거법 개정 의지가 매우 미약하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말씀은 뭐 다 하셨어요. 다 하셨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 문제가 뭐냐면은 늘 도망갈 문을 열어놓고 열심히 앞에서 이야기는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뭐 새누리당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어떤 개혁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심상정 후보님. 네. 지난번 대선 때 저와 심상정 후보님이 단일화할 때 네. 그때 조건이 두 가지였어요. 네. 하나가 결선 투표제 도입하자. 네. 또 하나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하자.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를 다 개헌 과제 속에 넣어서 개헌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대선에 실패했죠. 이번에 제가 당선되면 내년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한다고 제가 약속 드렸지 않습니까? 그 약속은 제가 많이 들었고 저도 믿고 싶은데요. 우리 문 후보님이 일당 대표 시절에 그 법이 더 개혁이 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어떻게 공약을 책임질 것인가. 예를 들면 이번 1, 2월 달도 몇십 년 만에 온 개혁의 골든타임인데 그 어떤 개혁 법안 하나 처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물론 자유한국당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 대통령 우리가 뽑더라도 지금 국회 구조가 바뀌는 게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개혁을 하시겠는지 그 의지를 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방금 이 말씀은 이번에는 꼭 대통령 돼서 꼭 실천해라. 제가 그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국민들한테 약속하십시오. 예.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 후보별로 남아있는 시간 편차가 좀 크게 나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지금 42초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심상정 후보 1분 41초 남아 있습니다. 다음 유승민 후보 2분 6초 남아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4분 26초 남아 있고요. 홍준표 후보 6분 36초 남아 있습니다. 자, 저부터 하겠습니다. 예. 아니 아까부터 제가 신청했어요. 예, 시간이 지금 2분 6초밖에 안 남아 있고 지금 먼저 하시겠어요? 그럼 유승민 후보부터 하시죠. 네. 문재인 후보님 시간이 별로 안 남고 저도 별로 시간이 안 남아서 짧게 묻겠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특검. 네, 우리 안철수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 후보님 이번에 제가 공약을 보니까 정치 개혁 공약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 안 후보님이 새정치를 들고서 정치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치 개혁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오늘 그 유승민 후보가 공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수 너무 많다. 200명으로 줄이고 중앙당 폐지하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통합민주당의 공동대표 하실 때 그때는 이제 기초단체 또 의원 공천 안 하겠다 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또 뭐 부정 비리 정치인으로 인한 재보궐선거에는 그 원인이 있는 정당은 공천하지 않겠다. 그거는 여기 있는 네 당이 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네 당 다 비리 부패 혐의로 재보궐선거 있는데 다 출마시켰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교섭단체들이 다 같이 공범이니까 서로 비판도 안 해요. 그리고 국민들이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안 후보님이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정치 공약 중에 지금 바뀌지 않고 계속 주장하시는 공약이 어떤 겁니까? 지금 몇 가지 그 오해가 있으십니다. 그 우선은 의원수부터 좀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가 5년 전 대선 때입니다. 저는 인하대에서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이랬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더라도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고통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정치권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국민들이 다시 믿어주실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지난 IMF 외환위기 때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신 이후에 그 10% 정도 의원수를 줄인 적이 있습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래서도 저는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하자고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으세요? 지금도 사실은 고통분담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정말로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아니 없습니다. 의원 정수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때는 200명이라고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명으로 줄이자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제 줄여야 된다는 생각은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하고는 아주 상치된 의견이거든요. 네, 심상정 후보께서는 주어진 총 발언 시간 네, 그거 말씀해 18분을 보시죠. 다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심 안 후보님이 후보님. 그때 너무 달라서 이제 좋은 안을 내셔도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거 네. 말씀해 보십시오. 심 후보님, 예. 예, 그거는 저는 뭐 정치적인 공세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제가 믿고 있는 대로 지금까지 계속 정치를 해왔습니다. 저는 다른 상대 정치인을 보고 정치하지도 않았고 지지율을 보고도 정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믿는 그 비전, 소신,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국민께 보여드리고 평가를 받는다는 심정으로 계속 해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심상정 후보께서 주어진 발언하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첫 유세를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첨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2번밖에 퇴근을 못한다고 합니다. 공짜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심야에 대낮같이 밝혀진 단지를 오징어 잡이배라고 자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신 지가 반세기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밍 먹고 폐병 걸리면서 심야 노동을 했던 봉제 노동자가 디지털 노동자로 바뀌었을 뿐 우리나라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 현실은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보다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보다 더 큰 욕심이 있습니다. 60년 승자 독식, 성장 만능주의, 이 대한민국의 노선을 대전환하겠습니다. 거침없이 개혁하겠습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우리 청년들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제가 꼭 만들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 저 심상정, 우리 국민 여러분 전폭적으로 청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말씀하시죠. 정부 들어와서도 병사들의 월급은 계속 인상이 되어 왔는데 아마 그 인상폭이 우리 심 후보님 기대하시는데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최저죠, 압니다. 최저. 압니다. 그거는 뭐 제가 한 가지만 더. 그거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뭐 저는 어느 정부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걸 박근혜 예. 정부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예. 좀 말씀드리면 부모 입장에서 참 납득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쥐레 밟아서 사고 나고 또 총 다루다가 사고 나고 이렇게 다친 병사들이 바깥에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6개월밖에 보전을 못 받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평생을 자기 돈으로 가족들에게 의지해서 살아야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서 군대에 네. 갔으면은 거기서 다치면 국가가 책임져 줘야지. 예.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당에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그 6개월을 2년까지는 늘려놨는데 이거 갖고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2015년에 8월 4일 날 목발 그 목함 지뢰 사건 났을 때 우리 하재헌 하사하고 김정은 하사 그분들 다쳤을 때 똑같은 문제가 있었고 연평도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가가지고 예. 뭐 국가가 다 책임져 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어요. 아니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많은 규정들도 바꾸고 예산도 마련해야 됩니다. 저는 심 후보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제가 우리 자, 한 가지만 더 좀 정책 공방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도대체 앞으로 안보가 어떻게 되고 국방이 어떻게 바뀌는지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정치적인 공방보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2022년이 되면은 21세 기준 인구가 지금 36만에서 25만으로 줄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 후보님은 이에 대한 대책은 제가 들어보질 못했고 군복무 단축이나 또는 군대 감축 문제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러면은 군대를 징집할 우리 청년들이 없는데 그러면은 군 복무 기간을 늘리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대책이 뭡니까?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아니 현행 21개월에서 유지를 하고요. 네네. 그렇지 않아도 모자라는 군병력인데 그 군 복무 기간을 단축시킨다는 근데 공약, 저는 그거는 잠깐만요. 그거는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그 부족한 병력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 때문에 지무부는 그렇게 반대하시는 방위력 개선비를 더 쓰자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수 정권이 왜 방위력 개선비를 더 쓰자 그러냐. 방산비리 그거 당연히 잡아야죠. 그렇지만 방산비리가 있다고 해서 정의당과 같이 방위력 개선비 자체를 문제 삼고 무기 도입 예산 자체를 문제 삼는 거는 그거는 저는 국방을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공약은 저는 국가를 튼튼하게 지킬 수 없는 공약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병사들 월급 올리는 거, 또 치료 부상당한 치료하는 거, 또 심지어 저는 군 의무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전향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 대해서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처리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유 후보님이 토론에 능하시다 보니까 자꾸만 논점 이탈을 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은 100% 징집을 해야 됩니다. 100%요. 지금도 군대에 이른바 관심병사가 8만 명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군에 적응하기 어려운 그런 청년들 다 징집해서 그 군대 어떻게 유지하시려고 그러세요? 이미 무기는 무기대로 대책이 있다 하더라도 인구 절벽에 따른 그런 거기에 걸맞는 군체제 개혁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네. 그래서 병력은 줄여나가고 네. 방위력은 개선하고 첨단화해야 되는데 그걸 예전까지 잘 못했습니다. 병력 그렇지 줄인다는 않습니까? 얘기는 없으시잖아요. 아니요. 병력은 저절로 줄죠. 관심병사 제외하고 인구가 주니까 저절로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부사관을 더 많이 하고 병사들은 저절로 주니까요. 그래서 방위력 개선을 그렇게 포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제가 말씀 중에 지적하고 제 말씀 마치겠는데요. 대한민국이 국방 예산이 적어서 우리 군대가 이 상태인가?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 6위권입니다, 우리나라. 그다음에 북한에 비해서 몇 배입니까, 우리 유 후보님? 그래서 저는 무조건 국방비를 올리면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고 국방비보다도 지금 군 재래식 군대를 과감하게 개혁해서 자율진흥형 군대로 강군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 장병들에게 우리 병사들에게 국방의 의무가 왜 신성한지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국방개혁의 첫 번째라고 봐요. 안보제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안보를 정치만 이용하고 사람이 없어요. 사람 없는 안보예요, 보수는.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린 거예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정의당에서 자꾸 무기 도입하는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요.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까지 40조 원 국방비 쓰면서 뭐 했냐. 방산비리 다 옳은 지적인데요. 40조 원을 완전 백화점식으로 육해공군 해병대가 전부 다 그냥 찢어 발겨가지고 골고루 나눠 쓰는 바람에 우리 군이 더 약해졌습니다. 그런 걸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적을 해야지. 백수만 올린다고 무슨 안보주의자가 됩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토론에 앞서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대선입니다. 저는 성폭력 범죄를 공모한 후보를 경쟁 후보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자괴감과 국격을 생각할 때 홍준표 후보는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홍준표 후보하고는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북한 핵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입니다. 많은 후보들이 북핵에 대한 군사적 대응책을 이야기합니다. 북핵에 대한 군사적 대응책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지력으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대응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법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핵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북핵 동결을 당면 목표로 적극적인 평화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북핵 동결은 추가적인 북한의 핵실험 또 미사일 실험을 동결해서 미래 핵을 제거하고 남북 간의 긴장 완화 조치를 전제로 해서 과거의 핵을 제거하는 2단계 비핵화 전략입니다. 제가 미국과 중국 또 주변국 사이에서 적극적인 촉진자, 중개자 역할을 통해서 반드시 비핵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네, 심상정 후보 먼저 하시죠. 저는 좀 답답한데요. 우리 유승민 후보님 건전보수, 합리적 보수를 추구하시는 분인데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래서 정부 결정이 잘 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지 진실 공방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닙니다. 늘 정치권에서 보면 이런 문제를 진실 공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이전 투구하는 식으로 이거 저 고질병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번 논의도 있고 해서 제가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다면 저는 기권 결정을 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새누리당 정권에서 한 10년 동안 너무나 적대적으로 지금 대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상이 잘 안 되지만은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총리급 회담, 부총리급 회담, 또 국방장관 회담 줄지어서 있고 육자회담도 열렸던 때입니다. 남북이 평화로 가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런 기회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 기회를 살리는 정무적 판단을 중심에 두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맹국이나 우방국에도 충분히 설명을 통해서 양해가 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우리 유승민 후보는 대통령 되시면은 북한하고 대화 안 하실 겁니까? 그냥 적대적으로 하고 담사하실 겁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제가 답변해도 됩니까? 네, 하시죠.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북한하고 당장은 대화 안 하겠습니다. 대화 채널은 언제든지 유지하겠습니다. 전쟁을 해도 대화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핵미사일이 위중한 시기에 무슨 결실을 얻겠다고 대화를 합니까? 대화란 것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해야 효과가 있는 거고요. 심 후보님께서 원래 정의당 처음 만드실 때 친북 세력들, 북한에 가까운 세력들을 하고 실어서 민주노동당에서 나오셔가지고 정의당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 후보님 사드 반대하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되시면 북한 인권 개란에 대해서 기권하시겠다? 지금 방금 그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왜곡하지 북한에 대해서 마시고요. 아니요, 북한에 대해서 심 후보님이 굉장히 처음에는 저는 북한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나머지 노동이나 민생 분야에서 개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유승민 후보님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남북이 아니요, 대치되고 제가 말씀 있는데요. 중이니까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 중이니까요. 네. 아니 이 문제는요. 국가 지도자가 될 사람의 정직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심 후보님도 문재인 후보가 그동안 말을 얼마나 자주 바꾼지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진실인지 알아야죠. 그리고 대통령 돼가지고 북한에다가 이런 걸 물어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제가 점을 말씀드려도 물어보는데 됩니까? 그게 왜 색깔론이고 그게 왜 제가 예?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해보십시오. 네. 예. 지금 같은 대치 국면에 유승민 후보가 대통령 되셔서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날 겁니다. 지금 누가 북한 만나서 물어보고 한다고 합니까? 그때 상황은 육자회담도 동시에 열리고 또 여러 다채널로 이야기가 되고 남북 관계가 전방위적으로 가장 그 대화가 활발했던 그런 시기예요. 그런 시기의 결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국민들이 통치권을 줄 때는 저는 남북 문제와 관해서 강대국들 눈치 보고 또 줄서기하고 이렇게 안 할 겁니다. 남북 대화 당연히 해야죠. 동맹국과 또 우리 우방국들 국제사회와 대화할 거 대화하고 상의할 거 상의하고 또 남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제안도 받을 건 받고 안 되는 건 단호하게 치고 또 압박할 건 압박할 겁니다. 그게 통치권 아닙니까? 그리고 결과로서 평가받는 겁니다. 북한의 뜻대로 해서 그 기권 결정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송민순 장관의 회고록을 보더라도 16일, 18일 그때도 국방 공약을 전혀 안 읽어보고 하시는 제가 열심히 말씀이세요. 읽었습니다. 아니요, 그걸 보면 제가 집중적으로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비대칭 전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군을 완전히 개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놀라운 것은 예. 이 얘기를 제가 제기하기 이전에 그렇게 안보 제일주의를 이야기하는 보수에서 그 누구도 우리 병사들의 임금 문제라든지 치료 문제라든지 또는 또 처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제기하는 걸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저는 많이 예. 이야기해왔습니다. 많이 이야기해왔고요. 제 문재인 후보님한테 아까 자꾸 그걸 가지고 손 들고 넘어갑시다. 네. 예. 자, 홍준표 의원. 아니요, 제가 네. 말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가 홍준표 의원하고 문재인 유승민 후보 하시죠. 홍준표 후보. 주 후보님한테 간단히 묻겠습니다. 대통령 되시면 남북 정상회담 하실 겁니까? 남북 정상회담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니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그래서 안 그 하실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대북 관계를 푸는 하나의 좋은 수단이 될 때 하겠습니다. 근데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면은 그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할까요? 지금 그것은 제가 말한 것 중에 반토막만 자른 말씀입니다. 말씀을 해보세요. 저는
북한은 우리의 적이자 평화 통일의 대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북한을 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후보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들었어요. 사실이 그 아닙니까? 둘 다를 저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적이라고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취지의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합참의장의 언어다. 대통령의 언어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서 만반의 안보 태세를 갖춰야 됩니다. 우리 군은. 그 토대 위에 대통령은 그 전쟁 자체를 없앨 수 있는 그런 평화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헌법적 책무이기도 합니다. 헌법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난번 그 뭐 주적 논란이 참 시대착오적인 것인데 저는 거기에 우리 안 후보님이 예? 또 편승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분명히 두 가지 다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두 우리의 가지. 적이자 그리고 우리 평화 통일의 대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맞는 말씀인데 대통령의 지위에서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점을 삼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다라는 건 여기 계신 후보님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네, 지금 저는 이 문제는 우리 안 후보님이 진짜 대통령 되셔서 북한을 만날 의사가 없든지 아니면은 보수표를 의식해서 저는 색깔론에 편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좀 답답하더라고요. 새정치의 결론이 색깔론이냐? 정말 색깔론으로 평생 피해를 보셨던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시면 땅을 치고 통곡할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직해야 된다고 그거야말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역색깔론입니다. 저는 그것이 색깔론으로 규정하고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네, 외교안보 및 대북 정책에 대한 토론은 여기서 접겠습니다. 다음 주 토론의 주관 제19대 대통령 후보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소상히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즉각적으로 세 가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매주 대통령이 직접 생중계 브리핑 하겠습니다. 기자들에게 질문의 성역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200억이 넘는 대통령 특수활동비 폐지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각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백악관은 공식 연회를 제외하고 대통령 가족의 식비는 물론이고 치약 같은 생필품도 다 사비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청와대와 정부기관의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인데요. 공수처 신설하고 또 검사장 직선제로 정치검찰 개혁하겠습니다. 지금 국정원은 해외 정보원으로 개편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간첩 조작하고 민간인 사찰하는 국정원은 폐지하겠습니다. 다음 유승민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청와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015년에 그 구의역 스크린도 사건 알고 계시죠? 구의역 스크린도 사건 알고 계시죠? 그 19살 꽃다운 김군이 스크린도 수리하다가 사망사고 난 거 알고 계시죠? 다녀오셨잖아요, 거기. 네. 근데 그때 이제 여기 계신 정당의 모든 대표들이 가서 절대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해서 법안도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 한 개도 통과된 게 없어요. 교섭단체 간의 합의사항에도 없습니다. 왜 이런 다수가 우리나라의 정책 당국자들의 다수가 기권이고 자기만 찬성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본 이후에 그 다수 기조가 바뀌었으면 그 얘기가 타당합니다.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도대체? 저는 말끝마다 이것을 어떤 북에 대한 태도로 몰고 가는 이런 색깔론을 극복하는 것이 보수가 새롭게 태어나는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이건 전형적인 안보 장사지 뭡니까? 네. 예? 북한 없었으면 보수가 어떻게 선거했어요? 아닙니다. 아유, 그걸 왜 북한을 선거에 이용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는 심 후보님, 이 북한 문제를 가지고
신부모님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문재인 후보 입장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똑같아요. 아니 말씀드릴게요. 예? 잠깐만 엮지 그리고 마십시오. 아니요, 저한테만 또 이야기하세요. 똑같고요. 그렇게, 예. 이런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유엔 인권 결의안 그 전에 노무현 정부 안에서도 찬성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입장을 왜 바꿉니까? 앞으로 그러면 신 후보님은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할 때마다 인권을 제일 중시한다는 정의당에서 계속 기권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유승민 후보는 아니요, 사실 답변해 보세요, 답변해 인권 보세요.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 때 북한의 유아 뭡니까 우유 지원, 산모 지원 이거 다 인도적인 지원 다 끊어가지고 양강도의 그 어린이들이 얼마나 피해를 받습니까? 그런 반인도적인 그런 그것을 서슴지 않고 하시면서 해왔으면서 야당 비판할 때만 인권 문제 들고 아닙니다. 나와요. 저는 북- 그거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린 자세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인도주의적 점에 지원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처음부터 단호하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입장을 밝혔으면 이렇게까지 논의가 비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NLL 문제도 그렇고 사드 문제도 그렇고 또 지금 북한 인권 결의안 문제도 그렇고 그 모호한 태도가 자꾸만 정쟁을 키우는 측면이 있지 않냐. 전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통치권을 위임받은 주체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대통령 비서실장 뽑는 거 아니잖아요.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 결정이 옳았냐 틀렸냐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해야 국민들도 자,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시작합시다. 예. 네, 안철수 후보가 먼저 발언을 신청하셨어요. 네. 지금 토론을 보다 보니 정말로 답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 상황입니다. 그 문재인 후보님께 제가 지적을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좀 답이 정확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통치권자가 대통령이 그때 그 정부에서 왜 이런 결정을 했고 그런 절차들은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안보에 대한 준비 태세를 저는 검증하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게 계속 그 해명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후보님들이 그 진실 공방으로 자꾸만 이렇게 안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점을 제가 지적했다는 말씀드리고 유승민 후보님 이제 좀 정책 검증을 좀 같이 해보십시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우리 유승민 후보님은 국방위원장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예. 자식을 군대에 보낸 엄마들이 500원짜리를 모으고 있다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자식을 500원짜리요. 네네. 예. 들어본 적 없습니다. 예. 못 들어보셨어요? 예. 아이들 그 세탁기 예. 써야 되고 예, 탈수기 예. 써야 되니까 예, 예. 500원짜리를 예, 무슨 말씀인지 성금을 해줘야 알겠습니다. 된단 말이죠. 예, 예. 그리고 또 아이들이 나라에서 주는 국가에서 주는 나라사랑 카드 가지고 생활이 안 되니까 예. 부모 체크카드를 같이 쓴단 청룡년 말이에요.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예,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국방의 의무를 하는데 군대를 그 부모님 돈 털어서 이렇게 유지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저는 네. 우리 병사들 네. 이 급여 부분은 그거는 지금 뭐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다르긴 합니다만 20만 원 내외인데 그럼 병장 기준이죠. 이 수준은 너무 낮다고 생각하고 이게 꼭 뭐 노동의 대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저는 최저임금의 한 50% 정도로는 단계적으로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세탁기나 또 군에서 무슨 이렇게 PC 쓰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무료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좀 더 드려도 될까요? 아니 더 질문 잠깐만 있어요? 조금만 더 제가 예, 예. 근데 그 후보님은 그 병사들의 월급 문제에 대해서 공약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당연히 네네. 있습니다. 예. 그 저는 이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예. 이렇게 15% 최저임금의 15% 수준으로 예. 애국페이를 강요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더라고요. 네. 저는 보수에서 맨날 안보 제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무기 사자고 이야기하면서 그 1조 원씩이나 지금 무기 사업비 지금 돼 있고 그게 방산 비리에 온상이 돼 있는데 어떻게 사람 문제에 대해서 병사들의 처우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이런 처지로 방치를 했는가? 저는 그거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아, 예. 그 점은 보수 정권에 들어와서도 네. 박근혜 정권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또 말씀해 보시죠.
저는 그래서 정치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개혁이다. 국민들은 절실한데 국회는 절실하지 않은 겁니다. 저는 국민들이 절실하면 국회도 절실해야 되고 국민들이 분노하면 국회도 분노하는 그런 국회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선거법 개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우리 문 후보님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제가 2012년 대선 때도 공약했고 지금도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약만 하셨지 지난 19대 때 결국은 우리 문 후보님 대표 시절에 비례대표 의석 더 줄여서 계약됐지 않습니까? 제가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노력만 하시고 결국은 개혁은 안 됐죠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 한때 그러면은 김무성 대표하고 우리 후보님께서 그 지금 공약한 이런 많은 개혁 과제들 결국은 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함께 노력하십시다. 정의당과 우리 더불어민주당. 그 개헌을 지난 국회 개헌특위에 출석해서 2018년 지방선거 때 투표하자 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선거법 개정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개헌 과제 속에 그 과제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하려고 그러면 비례대표 의원들이 가장 이상적으로는 1대1, 하다못해 2대1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 부분도 좀 탄력성을 줄 수 있는 그런 개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기를 그 개헌 찬반 투표할 때 선거법 개정 찬반 투표도 같이 한다.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거법을 선거제도로 바꿀 수 있는 근거를 헌법상 갖춘다는 것이죠. 그거는 굉장히 불투명한 얘기인데요. 뭐 지금 저는 근거가 없어서 그 선거법을 못 방법밖에는 방법이 바꿉니까?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 선거법 개정 의지가 매우 미약하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말씀은 뭐 다 하셨어요. 다 하셨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 문제가 뭐냐면은 늘 도망갈 문을 열어놓고 열심히 앞에서 이야기는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뭐 새누리당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어떤 개혁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심상정 후보님, 네. 지난번 대선 때 저와 심상정 후보님이 단일화할 때 네. 그때 조건이 두 가지였어요. 네. 하나가 결선 투표제 도입하자. 네. 또 하나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하자.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를 다 개헌 과제 속에 넣어서 개헌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대선에 실패했죠. 이번에 제가 당선되면 내년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한다고 제가 약속 드렸지 않습니까? 그 약속은 제가 많이 들었고 저도 믿고 싶은데요. 우리 문 후보님이 일당 대표 시절에 그 법이 더 개혁이 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어떻게 공약을 책임질 것인가. 예를 들면 이번 1, 2월 달도 몇십 년 만에 온 개혁의 골든타임인데 그 어떤 개혁 법안 하나 처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물론 자유한국당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 대통령 우리가 뽑더라도 지금 국회 구조가 바뀌는 게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개혁을 하시겠는지 그 의지를 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방금 이 말씀은 이번에는 꼭 대통령 돼서 꼭 실천해라. 제가 그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국민들한테 약속하십시오. 예.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 후보별로 남아있는 시간 편차가 좀 크게 나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지금 42초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심상정 후보 1분 41초 남아 있습니다. 다음 유승민 후보 2분 6초 남아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4분 26초 남아 있고요. 홍준표 후보 6분 36초 남아 있습니다. 자, 저부터 하겠습니다. 예. 아니 아까부터 제가 신청했어요. 예, 시간이 지금 2분 6초밖에 안 남아있고 지금 먼저 하시겠어요? 그럼 유승민 후보부터 하시죠. 네. 문재인 후보님 시간이 별로 안 남고 저도 별로 시간이 안 남아서 짧게 묻겠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특검. 네, 우리 안철수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 후보님 이번에 제가 공약을 보니까 정치 개혁 공약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 안 후보님이 새정치를 들고서 정치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치 개혁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오늘 그 유승민 후보가
공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의원수 너무 많다. 200명으로 줄이고 중앙당 폐지하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통합민주당의 공동대표 하실 때 그때는 이제 기초단체 또 의원 공천 안 하겠다 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또 뭐 부정 비리 정치인으로 인한 재보궐선거에는 그